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 문학작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책으로 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이 다시 읽고 싶어져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이 책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100년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고독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태생이고요. 1967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고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계문학계에서 주류라고 하면 영미문학이나 유럽문학을 떠올릴 텐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인해서 라틴 문학이 주류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인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 작가로 마르케스를 뽑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떻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문학사적으로 대단하고 유명한 작품인 건 알겠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건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랑 좀 비슷한데요. 우리와 문화권이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토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도 토지처럼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6대에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는 이 미눔사판에 부엔디아 집안의 가게도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도까지 그리면서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 조금씩만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사실 남자 이름은 둘만 알면 돼요. 누가 누군지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이 가문의 창시자부터 이야기하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인데요. 부엔디아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뒤에 부엔디아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호세 아르카디오가 될 텐데요. 이 자손들 중에서 호세 아르카디오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욕망에 충실하고요. 또 그리고 거구예요. 힘이 장사인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노인데요.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자손들은 좀 내성적이고 한쪽으로 침잠하고 틀어박히는 그리고 좀 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의 창시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부인은 우르술라 이구아란인데요. 우르술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은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레메디오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외모가 아름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장이 다소 길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해하면서 읽는 책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 책을 즐기면서 읽었는지 5가지로 읽는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고독을 즐기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야기의 힘에 굴복하라입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읽었어요. 친구도 그냥 재미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마르케스를 믿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읽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이야기의 힘, 소설의 힘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말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사람을 홀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속에 빠져보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보세요. 100년의 고독에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워낙에 차고 넘치지만 제가 이 책을 읽는 기분은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가 죽었을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그 피가 거리를 가로지르고 위아래로 넘치면서 이곳을 막 온통 거리를 헤집으면서 어머니에게까지 가거든요. 저는 제가 그 피를 그저 말도 안 되는 이 길을 다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도 다 내려놓고 마르케스를 거부하지 말고 그냥 빠져들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읽고 나서 이 뒤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용어를 접했기 때문에 정말 찰떡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술적 사실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도대체 이 말은 누가 생각해냈을까?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술이라는 말과 사실주의라는 말은 완전히 극단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것이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진 것들이 융합될 때 정말 창조적인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은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현실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부엔디아 가문의 저택에는 유령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죽었을 때는 노란 꽃잎이 비처럼 끝없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 부엔디아 가문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격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비극적인 역사는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꿰뚫고 있는 마술적인 이런 이야기들,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묘하게 결합돼서 우리들을 홀리는 거죠. 이런 마술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상상력이 너무나 어이없고 재미있어서 헛웃음을 계속해서 짓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웃깁니다. 저는 사실 빵빵 터지면서 웃었는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특이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블랙 유머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이것을 너무나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것들이 융합된 이렇게 창조적인 작품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융합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은 마술적 사실주의. 이 마술적인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유럽에서 온 라틴 문화는 유럽인들의 사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만의 특별한 문화를 우리가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두 가지 상이한 것들의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멉니다. 지구의 완전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정말 다양성을 한껏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게다가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의 이 콜롬비아 이 지방의 지역색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지역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도와 습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꿉꿉하고 열대만 그 음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러면서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매력, 향토적인 향기, 그리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책 초반에도 나오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제 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오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로서는 새로운 세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특징인 이 마술적 사실주의가 그들의 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과연 사실과 환상의 경계는 무엇인가?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과연 환상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나오는 환상이 과연 거짓인가?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 경계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별로 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고독이 정말 이 책 내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독에 대해서 좀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가 필연적으로 고독을 겪게 됩니다. 각자 성격이 다 다른데요. 성격이 다른 대로 각각의 고독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 고독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겪어내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어떤 걸 좀 느끼게 되냐면요. 마치 그리스 비극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비극을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오고 이 비극적인 예언은 결국은 실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이디푸스 신화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오이디푸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 책에서도 비극적인 예언이 실현이 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의 희망도 없이 끝없이 비극으로 침잠하는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배경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비극적인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해방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다룬 책들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끝없는 내전과 전쟁 그리고 외부의 침탈이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르케스가 다루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실존적 고독 중에서 그나마 저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온 고독은 아마란타의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도 깊이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확실했어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아마란타의 유일한 목적은 수의를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쓸데없이 자잘한 데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끄는 대신 일을 서둘렀다. 죽음을 앞둔 아마란타의 고독은 좀 밝게 생각하면 까뮈의 시지프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고 수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아마란타의 모습은 제게는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되어준 그런 고독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사실 결국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나의 수의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5번째 체크 포인트는 마콘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이 건설한 개척한 마을이 마콘도인데요. 이 마콘도라는 마을은 상상 속의 유토피아 같은 곳입니다. 일대 건설자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사실은 사촌지간이었는데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는 종례혼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촌인 이들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근친혼의 결과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호세 아르카디오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한 새로운 마을이 바로 마콘도입니다. 백년의 고독 전체의 줄거리는 부엔디아 가문의 몰락이기도 하고 또한 마콘도라는 유토피아의 몰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콘도라는 곳의 폐쇄성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와 이 폐쇄성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콘도라는 마을이 유토피아 같았던 이유는 폐쇄성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폐쇄성 때문에 고립되어 있죠. 또 이 고립은 고독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엔디아 가문은 시작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근친상간의 결과로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나는 결론을 맞게 되고 가문이 몰락하게 되죠. 사실은 이 폐쇄성이라는 것은 유토피아의 시작이긴 했지만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서 이 고독에 계속해서 매몰되게 되면서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엔디아 사람들의 고독은 자기 자신이 자초한 폐쇄성, 극단적인 폐쇄성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마을인 마콘도도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운명적인 고독은 가문의 근친상간 내력으로 연결되고 결국 마콘도의 폐쇄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사회의 고립과 폐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비극적인 역사로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결국은 바나나 농장이 들어오면서 이 외세의 침입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폐쇄성은 결국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결국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침탈당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보기에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부엔디아 가문의 비극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결국 마콘도라고 하는 상징적인 한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부엔디아 가문의 번영과 몰락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는 재미는요, 굳이 이렇게 사회적인 내용과 꼭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책을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00년의 고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고 이것이 대물림되고 결국은 비극적인 예언이 실현되어서 모든 것이 몰락으로 가게 된다. 모든 것이 쇠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탄생과 몰락이라는 이야기는 동양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고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책에서는 운명이 실현되면서 몰락과 파괴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안에서 파괴에서 또 다른 탄생으로 가게 되는 윤회를 또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문화나 너무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를 좀 반추해 보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의 실존과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기가 막힌 문장들이 또 있어요. 폐보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문장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 또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100년의 고독을 즐기는 법 5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책이 재밌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